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사용자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쓰여져 있으며 길고 세부적인 묘사로 독자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소기업이었어요. 운 좋게도 회사 근처에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죠. 건물은 꽤 오래된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감지덕지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일은 흔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사람의 느낌처럼 변해갔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몇 번이나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흐느끼는 소리는 매일 밤마다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멀리서, 어쩔 땐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기도 했죠.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집 밖으로 대출 나가는 여유가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부터 이 아파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특히 제 집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었다고 했어요. 저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느끼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커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커튼이 마치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몸이 굳어버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현관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도어 뷰어로 밖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드림 소리는 분명 멈췄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이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비슷한 경험담을 해주었습니다. 그 역시 아파트에서 살던 적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와 현상 때문에 집을 급히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개업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곳이 흉가로 소문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관리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과거 이 아파트에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나오는 마지막 날 방을 정리하다가 벽 한 구석에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그 속에는 오래된 인형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어느 가족이 모여 웃고 있었고 그 뒤에는 흐릿하게 우리를 잊지 말아줘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닫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흐느낌 소리가 들리던 그 소리의 주인공과 너무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적으면서 다시 그 소름 끼치는 경험을 떠올리려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이제 낡아버린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과거에는 많은 가족들이 거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과의 거리와 노후된 시설 때문에 하나둘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빈집이 더 많은 상태였다. 최근에는 이 단지를 귀신 아파트라 부르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민수는 고등학생으로 이 귀신 아파트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과 종종 소문을 공유하면서 누구 하나 이 아파트에 밤늦게 들어가 보는 용감한 사람이 없겠냐며 내기를 걸곤 했다. 결국 친구들 사이에 장난스러운 도발에 넘어간 민수는 한밤중에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민수는 손전등과 휴대전화를 챙겨 입구에 섰다. 주변은 정도의 어둠에 휩싸였고 가로등 불빛도 흐릿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순간 망가진 조경들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외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정지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낙엽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묘하게 섞였다. 그는 가장 많이 소문이 난 낡은 엘리베이터를 찾기로 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년 전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돌았다. 그 아이는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도착한 곳은 4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민수는 약간의 망설임 후에 버튼을 눌렀다. 예상대로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실망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매우 어두웠고 끊어진 전등 아래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반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을 만큼의 소리가 그의 등을 찔렀다. 누군가 계단 아래에서 느릿하게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머리를 돌려봤지만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가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에 사로잡혔다. 속도를 내어 4층에 도착한 민수는 심호흡을 하며 복도를 바라봤다. 복도 끝에는 막다른 벽이, 왼쪽에는 몇 개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가장 마지막 문, 소문에 자주 등장하던 그 방으로 향했다. 그곳이 바로 실종된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방이었다. 문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움찔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다. 방 안은 예상보다 차갑고 허전한 느낌이었다. 가구들은 모두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장난감 하나가 누워 있었다. 문득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벽에 달린 오래된 거울이었다. 스탠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함께 뒤틀린 형상이 억지로 웃고 있었다. 놀란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거울 속 형상은 민수가 후퇴함에 따라 함께 움직였고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다시 방을 살펴보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울 앞으로 돌아와 확인했을 때 이제는 자신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재빨리 문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신압으로 방 안의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귓가에 소년의 음성이 낮게 울렸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것은 비명 어린 도움의 외침 같았다. 민수는 그런 절망적인 감정에 휘말리며 문을 두드렸고 이내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도를 달려 계단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도망쳤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주변은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민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냥 오래된 폐허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인가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그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주변에 생기를 잃은 듯한 나무들이 있었고 새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아파트가 가둔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였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다. 그 후 친구들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사히 돌아왔다고만 전했을 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결코 그 아파트에 얽힌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자 아마도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 항상 그와 함께할 예감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절대 장난 삼아 공포 내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배운 것은 때론 이야기 속의 유령보다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인간의 두려움이 더 무섭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멀고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흉흉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 숲속에는 검은 그림자라는 존재가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것이었다. 검은 그림자에 홀리면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마을에서는 신에게 무사함을 비는 제사를 올렸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도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제사가 소홀히 치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마을 학교의 어린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숲속에서 기이한 불빛을 보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 학생은 사라지고 말았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숲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마을의 중년 남성이 숲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숲 근처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마을은 점차 공포에 휩싸였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사태가 제사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늦게라도 제사를 제대로 치르자고 했다. 그런데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전설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지 않았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몇몇 젊은이들이 마을에 오랜 근기를 깨고 검은 그림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가를 찾아 이 사건이 과학적 혹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끝에 마을 인근 숲속에는 독특한 광물질이 무수히 매장되어 있어 이로 인해 일종의 환각 현상과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모든 실종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사를 계속하던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전 어느 외딴 가족이 살다 호련히 사라졌다는 전설적 이야기가 함께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폐가의 지하실에서 그들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기장 속에는 검은 그림자와 관련된 섬뜩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가족들은 어떤 날 밤중에 검은 그림자와 비슷한 형체를 목격하였고 그들이 나타난 이후로 가족 중 몇몇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모든 조사 결과와 경험담들을 마을회의에 제출하면서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 사건을 전설과의 연관성에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했고 그해의 제사는 더욱 성대하고 경건하게 치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숲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저물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바깥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밤이 깊어질 무렵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보다도 더 귀한 속삭임을 들었노라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조용히 떠돌았다. 마을은 이제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숲속에 묻혀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연구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다.